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동형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1회 시간입니다. 일단은 이제 시험이 정말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이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첫날이라서 이제 문제 풀고 있는데 이렇게 뒤로 한번 가봤어요. 뒤로 가서, 앞으로 가면 다 저기 놀래니까, 뒤에서 앞으로 훑었거든요. 예, 훑었습니다. 시험 종료 한 5분 정도 전에 일부러 들어가 봤거든요. 우리 시험 시간이 50분인데, 종료 5분 전에 들어왔는데도, 물론 이제 답안 작성을 푼 문제까지는 다 하고, 문제를 푸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요. 답안 작성이 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베리 덴저러스한, 베리베리 덴저러스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5분 전에 해야 될 것과 시험 10분 전에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정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답안 작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나오실 때 시험지를 들이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 이만큼 풀었어요 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답안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답안 작성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두 문제, 계산 문제 남은 거 하나 더 푸는 것보다, 그리고 좀 헷갈렸던 거, 이거 2번이었지, 3번이었지, 그거 한번 더 푸는 것보다는요, 비는 번호, 비는 번호를, 그러니까 정답 분포가 고르게 8개 나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저 똑같이 8개, 1번 8개, 2번 8개, 3번 8개, 4번 8개, 5번 8개 만들었거든요. 실제 시험과 똑같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비는 번호, 한 번호 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문제를 다 풀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다 그랬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자 하는 자 절대로 다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풀 수도 없고 다 풀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난이도 상짜리.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한 5문제 정도는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냈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건드리면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시간 배분을 못 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냈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실제 시험에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풀어도 한 1분 정도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일반 수험생들이 그것도 시험장에서 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치면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시간 배분입니다. 시간 배분. 그리고 문제를 다 푼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못 푼 문제 찍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찍기 연습. 찍기 연습은 비는 번호. 그러니까 빈도가 제일 낮은 번호를 찍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시험 종료 5분 전에 일부러 또 등판을 하겠습니다. 본인 등판이지. 등판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 치르는 모습을 또 해서 또 잔소리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킹이 안 돼 계신 분들은요, 정말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니까, 베리 덴저러스한 행동이니까, 시험 종료 5분 전에 해야 될 행동과 10분 전에 해야 될 행동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고, 그때는 좀 미련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못 푼 문제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시고, 좀 냉정해야 됩니다. 못 푼 문제를 갖다 찍기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로 삼는 거는 한 몇 개 정도를 목표로 삼냐면, 좀 적게 푸시는 분들은 한 30개 정도, 많게 푸시는 분들도 한 35개 정도만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5개에서 10개 정도는 안 푸셔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난이도를 극상으로 10개를 냅니다. 극상으로 10개를 내고 한 그룹한테는, 그러니까 1분단, 2분단, 3분단한테는 난이도 극상 10문제를 내면서 시간을 30분 주고요. 4분단, 5분단, 6분단한테는 난이도 극상 문제를 10문제 내면서 1분만 줘요. 그럼 점수가 어떨까요? 1분에 푼 사람이랑 30분 푼 사람이 점수 어떨까요? 비슷해요. 극상짜리 10문제를 내면요, 30분 동안 푸신 그룹이랑 그냥 1분 동안에 10문제를 못 풀지, 쭉 찍겠지. 비슷합니다. 혹시 통계가 필요하시면 내가 당장 10문제 정도는 내가 지금 극상짜리 10문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못 푼 문제 5문제, 10문제 미련을 좀 걷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제가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한다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간이 남았으니까. 시험 막판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자, 개론이 40문제가 나오고요. 민법이 한 40문제 정도 나오죠. 그죠? 예. 나오면, 저는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한 몇 개 정도 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둘 중에 하나 정도 푼다. 그러니까 50% 정도를 제낀다라는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문 긴 거 찾아야 되겠어요? 짧은 거 찾아야 되겠어요? 짧은 거 찾아야 되겠지. 내가 자신 있는 파트, 자신 없는 파트. 자신 있는 파트. 그러니까 수요공급 못 하시는 분들은 수요공급은 통으로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계산 문제는 먼저 나중에. 이게 암산으로 풀리지 않는 계산 문제는 나중에. 둘 중에 하나만 잡는다는 마음으로 한 20개를 푸는 겁니다. 20개를 풀어요. 20개를 풀고 나면 절반이 남았지, 그지? 더 풀고 싶어, 안 풀고 싶어? 풀고 싶지, 참고 바로 민법으로 넘어가서 요령은 전과 동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파트,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정도 푼다라는 느낌으로 어려운 거 다 제끼고요. 어려운 거 다 제끼고 본인 스스로 합니다. 쌤 뭘 제껴야 돼요? 그건 내가 물으면 안 돼요, 나한테. 이 정도는 이쯤 키워놨으면 이쯤 강의를 해서 이만큼 만들어놨으면 여러분들이 뭐를 제끼고 뭐를 치해야 될지는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 푼다라는 느낌. 근데 이런 걸로 합격 점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합격 점수는 24개를 맞아야 되잖아. 근데 요놈들은요, 여러분들, 요놈들, 방금 푼 요놈들은요, 오답률보다는요, 정답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내가 한번 필터링, 채를 한번 걸은 거야. 내가 자신 있게, 물론 이 건드렸던 문제 중에서 잘못 건드린 것들도 있긴 해요. 짧은 순간에 판단을 잘못해서 쉬운 줄 알고 들어갔는데 풀어보니까 장난이 아닌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날리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지, 얘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과락 면한 것 같다. 16개가 과락이거든. 과락은 면한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겁니다. 실제로 얘는 과락 방지용입니다. 과락 방지용으로 20개를 먼저 풀고 이걸로 합격 못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개론 20개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10개를 추가적으로 더 풉니다. 요 정도 하면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은 합격 점수가 거의 나옵니다, 사실은. 30개 풀어도 24개 나온다는 거지. 근데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은 이걸로는 합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개 못 풀었지, 그지? 10개 못 풀었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10개 못 푼 거를 한 번호 밀면 반드시 2개가 맞다. OX. 옵니다. 반드시 2개가 맞습니다. 반드시 2개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라는 것은요, 학문입니다. 확통 배웠어요? 확통 안 배웠어요? 수학 포기했어요? 아무튼 확률과 통계는 학문입니다. 한 번호를 밀면 반드시 2개가 나오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는 번호 한 번호를 밀면요, 2개 이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서너 개가 나와버리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10개를 찍었는데 서너 개가 나와버렸다. 그럼 대박이 나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호를 밀 겁니다. 2개는 확실히 나옵니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10개 한 번호 밀는데 2개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확통이라 그랬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학문이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한 번호를 쫙 밀면 반드시 2개가 나옵니다. 근데 비는 번호, 빈도가 낮은 번호를 밀면 여기서 서너 개, 정말 운 좋으면요, 여기서 4, 5개까지도 나옵니다. 절반까지도.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 10 제가 만든 거야. 20, 10 한 20개 먼저 풀고 10개 나중에 풀고 나머지 10개는 찍는 작업으로 1차 시험을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다가 당장에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의고사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개론 20개 먼저 쫙 풀고 민법 20개 갔다가 그다음에 10개 추가하고 나머지 10개는 찍는다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시면요, 실제 시험에서는 고득점 맞으면 돼야 안 돼요? 좋긴 한데 맞을 필요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 실제 시험 쳐서 고득점 안 맞아봤죠? 정말 아까워요. 이게 모의고사 칠 때 고득점 맞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 맞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닙니까? 시험 공부할 때 애들한테 좀 잘해줄 걸. 남편 밥은 좀 헤매길 걸 그랬다. 아깝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 지금은 그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데, 몸을 사리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점수가 이렇게 남을 줄 알았으면 정말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시험은 정말 점수만 내면 됩니다. 합격 점수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20개, 20개, 10개, 10개, 나머지 10개씩은 찍는다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시면요,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이게 통하는 과목이 전체 6과목 중에서 4개가 통합니다. 개론, 민법 이렇게 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하고 공법도 이렇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2차 2교시는 세법, 공시법은 따로 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동형 칠 때도요, 20개를 먼저 골라낸다. 몇 분 동안? 한 20분 동안. 20분 동안 20개를 먼저 골라낸다는 느낌. 그러니까 1번 풀었으면 2번 제껴도 돼. 3번 풀었으면 4번 제껴도 돼. 혹시 5번, 6번 풀었잖아? 7번, 8번 제껴도 돼.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9번, 10번, 11번, 12번 풀었잖아? 한동안 제껴도 돼, 한동안 절반 정도 푼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난이도 하짜리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높은 문제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20분에서 25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놈들이 여러분들을 면과락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놈들이 점수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겁니다. 펀더멘탈, 점수의 베이스를 만들어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합격을 못하니까 그 다음으로 만만한 거 10개를 더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눈 질끈 감고 비는 번호, 빈도 낮은 번호로 찍는다. 여러분들 요거 풀어서 서너 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동산학 박사, 민법 박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밥만 먹으면 평생 부동산학만 공부하신 분들을, 평생 민법만 공부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거스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작정하고 틀리게 내라고 하는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함정에 안 빠질 자신이 있습니까?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10개는 찍는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누가 걱정이 되냐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산층, 중상위권 학생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 잘 듣습니다.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 점수가 부동산학에서 80점씩, 90점씩 나오던 학생들이 있다니까. 75점 이상 나오던 학생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 안 듣습니다. 시험장 가서도 고득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험장 가서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거지. 실전과 연습을 구분 못하는 거지. 연습할 때는 이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오면 요 과목 시간을 좀 줄여서 다른 과목 공부를 해야 되겠다. 수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을 특정 점수를 잘 맞는 건 도움이 됩니다만은 실전에서는요. 정말 합격 점수만 맞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0 시스템. 20개 풀고 다음 20개 풀고 10개, 나머지 10개는 찍는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시험을 치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 복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복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오늘부터 당장 실행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행하시는데, 여러분들 점수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수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는 건 유지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전환. 다시. 맞추던 건 계속 맞춰야 됩니다. 맞추던 거에서 틀리면 안 돼. 맞추던 건 계속 맞춰야 되고요. 틀린 걸 맞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순간 점수는 대폭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집에 가셔서 40문제를 모두 복습한다. 이거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40문제를 전부 다 복습한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될 문제를 선별하는 겁니다. 대신에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제 생각에는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 정도만 복습을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3분의 1이나 아니면 절반 정도만 복습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깔 다른 펜을 갖다가 하나 더 원래 필기하는 펜 말고 다른 펜 하나 옆에 두셨다가, 형광펜도 좋고요. 요 문제는 수업을 들었을 때 100% 이해가 된다. 또 나와도 맞출 자신이 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 문제는 지금은 이해되는데 내가 좀 취약했던 파트다. 아니면 자꾸 내가 틀리는 파트다. 내가 이거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몰랐던 파트다. 하는 문제들은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될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요. 지금은 뭐도 골라내셔야 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문제가 나오면 안 푼다. 요거는 복습도 안 한다를 지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못 맞추죠? 시험장 가서 다 못 맞춰? 못 맞추죠? 예, 그리고 찍어야 되는 문제도 있죠? 그런 문제는 그동안 풀어봤었지? 근데 정답률이 높았어요? 오답률이 높았어요? 오답률이 높았죠? 결과 나왔다고. 내가 이 문제는 취약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는 어쩌다 한 번씩 실수로 맞추지. 어쩌다 한 번 실수해서 맞추지. 제대로 풀었을 때 정답이 되지 못했던 파트나 못했던 문제들은요. 그런 문제는 집에 가서 복습도 안 한다. 골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3개를 골라내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만 들어도 되겠다 싶은 내용들은 집에 가서 복습을 일단 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요거는 조금만 더 맞출 수 있겠다. 요거는 복습 강하게 별을 2개 때린다든지 나름대로 정하시고요. 요거는 복습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X 하시고 아예 보지 않는 걸로. 그리고 그 유사 문제가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 문제는 앞으로는 풀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이 나름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분과 초를 쪼개서 써야 될 시간에 어차피 시험장에서 맞추지도 못할 문제를 계속 머리싸움 메고 공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험 후반부에는요, 정말 사소한 거, 이게 조금만 좀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아니면 사실은 질문도 많이 안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왜 선생님들 질문도 많이 안 하냐면, 이제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기보다는 기존에 좀 헷갈렸던 거, 아리까리한 거, 그런 거 좀 정리하고, 그리고 암기 좀 덜 됐던 거, 그거 좀 암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세 가지로, 그냥 수업 들으면서 이해되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수업 들으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요거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둘로 나뉘어집니다. 수업 들었을 때 이해 안 된 것만 복습을 하시고요. 근데 수업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는데 집에 가서도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좀 약한 파트는 또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뭐만 할 거냐면 수업 들을 때는 살짝 좀 정리가 덜 됐는데 요거 좀 기본서 찾아보고 아니면 쪽집게 백선을 찾아보고 좀 정리할 수 있겠다 싶은 내용들만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10개에서 20개 정도만 복습을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제 해설각 중에서 여러분들 원래 알고 계신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남은 기간 동안에는요. 쌤 나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자 내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 매번 맞췄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어떤 거 까먹었나요? 내가 물어볼게. 암기 원래 했던 건데 까먹은 거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까먹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까먹었는데? 아니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 까먹은 걸 얘기해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까먹은 걸 얘기해보라 그러면 뭐라 그래? 까먹었는데? 그러지? 그럼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뭘 까먹었죠? 그러면 몰라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 뭐를 까먹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게 언제 표가 나는지 압니까? 문제를 보면 이거 알아 이거. 안 풀려. 안다고 들어가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 틀리겠지? 틀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실수했다 그래요. 아는 건데 내가 실수했다 그래. 실수한 게 아니고 까먹은 거예요. 그게 까먹은 거야. 까먹은 걸 그동안 말로 표현을 못했잖아. 왜? 까먹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까먹은지 몰랐으니까. 근데 문제를 보면 일단 반가워. 풀려고 보니까 안 풀려. 그래서 틀렸어. 그게 실수한 게 아니고 그걸 까먹은 거야. 그걸 까먹은 거라고. 자꾸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한번 다시 부탁드려 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복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영의 목표는 시간 배분과 찍기 연습입니다. 찍기 연습도 시간 배분만큼 중요하니까 꼭 좀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빈도 낮은 번 한 번은 밀기. 그리고 복습을 할 때는요.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만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따라와 주시고요. 아는 것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서 어차피 접근을 해도 자꾸 틀리는 문제나 정리가 안 되는 문제들은요. 이제 그만 놓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거든요. 법경기. 예, 법경기. 자, 법률과 경제적 측면은 무형적 측면이고요. 기술적 측면만 유형이에요. 근데 기술적 측면은 유형 그래도 되고 물리적 측면 그래도 됩니다. 요거는 공자위환이라고 해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이고요. 경제적 측면이 삼보는 너무 생소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자가 3개 있습니다. 자연만 기술적 개념이고요. 자산과 자본은 경제적 측면이다. 근데 최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토지는 생산재예요, 소비재예요 이렇게 물으면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재예요.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그러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요. 광의 부동산은 방금 얘기했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받고 준 부동산이 주거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광에 둘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준 부동산은 협의는 포함되지 않고요. 광의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준 부동산은 우리가 보통 3종 얘기하거든요. 자동차,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모든 준 부동산은 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오.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준부동산들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준부동산들은 소유권, 저당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준부동산들은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럼 틀려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일단 기계 종류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분명 준부동산이 맞고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고 하지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요. 재단하고 임목하고 딱 두 개 있습니다. 뭐하고 재단하고 임목. 재단 무슨 재단 있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임목. 요 두 개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토지 정착물이라는 게 있죠. 무슨 정착물이요?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은 무슨 정착물과 무슨 정착물로 나뉘죠? 종속적인 정착물과 독립적인 정착물로 나뉘죠. 맞아요? 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종속 정착물 몇 개 있어요? 종속 정착물 몇 개 있냐고.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독립 정착물 몇 개 있습니까? 그렇지. 4개. 4개 한번 읊어보죠. 시작. 건물, 명인반법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반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자, 그럼 지금부터 독립정착물의 동의어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적인 애들은요. 토지의 일부다, 별개다. 별개다? 토지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뭐 없대. 자, 토지와 분리 양도가 안 되는 게 뭐고요? 종속이고요. 이거는 토지 따로, 이거 따로 팔아먹을 수가 있다. 토지 따로, 이거 따로 팔아먹을 수가 있다.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다. 이게 독립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은 일부예요, 별개예요. 별개, 분리 양도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별개고 분리 양도 가능한 거 딱 몇 개 있다? 4개 있다. 그럼 뭐 있는 거예요? 건물, 명인범법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범법 갖춘 20개 집단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된 농작물은 토지와는 별개입니다. 독립정착물이라고요. 얘는 독립이라서 토지와 분리 양도가 가능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 그 문제입니다. 명인방법을 구비한 20개 집단이 딱 뜨는 순간 얘는 뭐라는 생각이 드시고? 독립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럼 얘는 별개 건네. 그러면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매품으로 건물도 있고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나 등기된 임목도 있고요.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있습니다. 분리양도가 가능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몇 번? 1번. 2번은 그냥 편하게 보세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가 맞아요. 하지만 소비재가 될 수 있다. 자꾸 시험에 소비재가 될 수 없다고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고.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인데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말하고요. 이거 말고는 다 동산이에요. 중부동산은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이고 주로 기계재랑 기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20톤 이상의 선박, 선박은요. 중부동산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얘들은 준부동산은 맞지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에는 재단하고 임목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요거 이해하셨죠? 예. 참고로 선박의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혹시 지문으로 등장할까봐. 선박은요. 기선이란 게 있고 범선이란 게 있고 부선이란 게 있습니다. 요거 혹시 다른 과목에서 하나? 안 해요? 나만 안 하는구나. 오케이. 참고로만 들으세요. 기선은 기관으로 가는 배입니다. 기관. 모터 같은 걸로. 오케이? 범선은 돛담배 할 때 돛으로 움직이는 배를 범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선은 어떤 배냐면요. 뜰부자 써서 자생 항행 능력은 없고요. 다른 배에 이렇게 끌려서 움직일 수 있는 배를 부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준부동산에 속하는 선박은요. 기선 범선은 20톤 이상이고요. 부선은 100톤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 그러면 기관으로 움직이는 기선과 돛으로 움직이는 범선만 얘기하는 거지 자생 항행 능력은 없고 다른 배에 질질 끌려다니는 부선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 그러면 20톤 이상의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 그래도 되고요. 그때 선박은 기선하고 범선 얘기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답은 몇 번? 1번. 2번으로 갑니다. 2번 문제 가기 전에 여러분들 누가 혹시 저한테 토지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몇 가지만 얘기해 보라 그러면 저는요 과감하게 토지 용어 다 집어치우고 내가 몇 가지만 추천할 거냐면 후보지 이행지 중요하겠어? 이거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획지 3개 하고 법지 4개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빈지 아세요? 빈지? 예, 빈지. 혹시 포락지 아세요? 포락지? 포락지.
혹시 공지 아세요? 공지? 공지 아세요? 예. 요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 최근 출제 경향에 따르면. 그러면 다음 주에 토지, 어떤 토지가 나갈지 대충 느낌 왔지? 씨. 이 다른 거 안 중요하다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맨날 이것만 나옵니다. 자, 잘 보시고. 택지, 농지, 임지, 상관에 전환이 되고 있는 땅은 뭐라 그래?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땅은 이행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경사진 땅은 법지.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는 빈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하천으로 잠겨버린 땅은 포락지. 건축하면서 비워놓은, 그러니까 건폐율 때문에 남겨놓은 땅은 뭐라 그래요? 공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잠깐 후보지 이행지에 대해서 공부 조금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 택지 안에 뭐 있지? 이건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조상공. 농지 안에 뭐 있지? 전답과 있죠. 임지도 있는데 임지는 됐어요. 자, 그러면 택지, 농지, 임지. 상관에 바뀌면 뭐였지? 후보지. 그럼 상관은 이건가? 내에서 바뀌면 뭐지? 그러면 이행지는 이건가? 그럼 이행지는 경우의 수가 2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끼리 바뀌거나. 요렇게 바뀌어야지, 이행지. 또는. 그러니까 전답과끼리만 바뀌어야 돼. 주상공끼리만 바뀌어야 돼. 그것만 이행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전이 주거지로 바뀐데 무슨지? 후보지입니다. 후보지입니다. 전이 주거지로 바뀌는 건 후보지입니다. 왜 후보지죠?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가로예요, 세로예요? 전이 가수원 상업지. 후보지. 내 하면 안 되지. 주관식이야. 전이 공업지. 후보지. 답이 주거지. 답이 상업지. 답이 공업지. 그러니까 후보지를 다 기억하시면 큰일 납니다. 경우수가 너무 많습니다. 주상공끼리만 이행지. 전답과끼리만 이행지. 이거 말고는 다 후보지. 아시겠어요? 답이 상업지로. 후보지. 아니, 주상공이 아니잖아. 전답과가 아니잖아. 과수원이 상업지로. 후보지. 답이 주거지로. 후보지. 주가 상으로. 상이 공으로. 공이 주로. 전이 답으로. 답과. 과답. 답전. 전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현재 용도에서. 현재 용도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장래 택지로 바뀔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땅.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장래 택지란 말은 지금 택지야, 택지 아니야? 현재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장래 택지가 될 것 같다라고 나온 거 보니까 현재 용도는 아마 임지나 농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현재 택지인데 장래 택지가 된다고 하지 않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현재 공인중개사인데 이 사람은 장래 공인중개사가 될 사람이야 그러진 않잖아. 그 누가 나한테 너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장래 공인중개사 강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진 않잖아. 내가 현재 공인중개사 강사인데 현재 택지인 놈한테 너는 장래 택지가 될 놈이야 하진 않잖아. 장래 택지가 아닌데 지금은 현재가 택지가 아닌데 장래 택지가 되는 놈을 갖다가 우리는 후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행지 아닙니다.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로 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땅을 후보지라고 하고 이게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거냐면 행정규칙에 정의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 자체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그리고 부동산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용어는요, 물론 다 보는 것도 좋지만 후보지, 이행지, 획지, 법지, 빈지, 포락지, 공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출제 경향은 오히려 빈지, 포락지, 공지 요 3개가 더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떴기 때문에 제가 이번 1회 동영에서는 뺐고 나머지 후보지, 이행지, 획지, 법지를 먼저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출발합니다.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서 무슨 용도에서? 현재 용도에서. 현재 용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용도에서 장래마가 될 것으로 택지가 될 것으로 전환 중인 그런 토지는 무슨 지다? 후보지. 후보지 맞나요? 예. 주가 뭐로 바뀌지? 상으로. 주가 상으로 바뀌는 것은 주상공이지. 무슨 지? 이행지. 과가 뭐로 바뀌어서요? 주고. 과가 주로 바뀌는 것은 가로예요, 세로예요? 가가 바뀔 때 가로는요. 전답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세로가 바뀌는 거고 대표적인 무슨 지다? 후보지다. 요거 답 3번 체크 못 하신 분들은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후보지, 이행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택지, 농지, 임지가 바뀌면 후보지고요. 그 내에서 주상공끼리 바뀌어야지 전답과끼리 바뀌어야지 이행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틀리신 분들은
반성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가격 수준이 비싼 일단의 토지는 뭐고요? 획지고 법적으로 소유하고는 있지만 이용 실익이 없는 땅은 뭐예요? 법지가 되는 거. 이거는 맞는 표현이죠.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 좋습니다.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것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부증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고? 집약적 이용하고 토지가 어떻게 된다? 부족하게 되는 근원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뭐 희소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오면 틀리냐면요. 조방적 이용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조방적 이용이 아니라 집약적 이용입니다. 이거는 부증성 맞습니다. 맞아요? 부증성 하나 더 찾을까요? 어디 있나요? 비읍입니다. 좋습니다. 비읍입니다. 지가 지대가 발생하고요. 네, 맞아요. 부족하고 희소하니까 땅값이 오르기 시작해요. 임대료도 오르고요. 지가 지대가 발생하고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요. 부증성 때문에 두 가지 이용을 해야 됩니다. 부증성 때문에 두 가지 이용. 하나는 무슨 이용을 해야 되고요?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무슨 이용을 해야 됩니까?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부증성 때문에 집약적 이용도 하고 최유효 이용도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니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뭐가 안 돼요? 소모가 안 돼요? 그럼 다시 만들어낼 필요도 없지. 그리고 뭐도 배제돼? 감가상각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이 필요하다, 감가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 돼. 감가상각이 안 된다, 배제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 거 세 개 있네요. 뭐 안 되고, 소모 안 되고, 재생산을 할 필요 없고, 감가상각 적용, 감가수정 적용되지 않는 건 무슨 성? 요거는 부증성이 아니죠. 영속성입니다. 세 번째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 대답하시죠. 디귿은 일단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토지는 무슨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근데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랬으면 답이 세 개예요. 그거랑 이거랑 쟤랑.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건 부증성이 맞아요. 근데 이용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지. 지금 우리 뭐 찾으셔야 되죠? 부증성 찾으셔야 되잖아요. 부증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 고민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기역부터 비역까지 틀린 놈이 없어. 다 맞는 지문이야. 근데 우리는 부증성 관계되는 걸 찾으셔야 하고.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문제 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디귿을 읽다가 맞아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있댔어 하고 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거야. 지금 뭐 찾으셔야 되는데? 부증성 찾으셔야 되는데 얘는 뭐 때문이다? 용도의 다양성. 네 번째, 일물일가의 법칙 배제되고 배체관계가 시작되는 거. 이건 무슨 성? 개별성. 좋습니다. 장기가 떴어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장기가 뜨고 가치 보존력 뛰어난 건 무슨 성? 영속성.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단어 하나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거야. 부증성에 관계되는 설명 그러면 답은 두 개. 맞지? 영속성 관계되는 설명 그러면 그때도 답이 두 개. 영속성은 니은 미음이니까. 근데 혹시 제가 갑자기 돌변해서 개별성 관계되는 거 찾아라 그러면 답이 한 개.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되는 거 찾아라 그러면 또 답이 한 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통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요? 예, 원본 놔두고 위에 값 막 바꾼다고. 답이 막 2번 됐다가 1번 됐다고 막 그래. 예. 뭔지 모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집약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 이 두 가지가 부증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답은 2번이고 토지 특성에서도 쌤네 토지 특성 거의 이제 포기 상태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부증성하고요. 영속성만이라도 제대로 기억하셔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출제 가능성으로 치자면 부증성, 영속성 점유율이요. 한 70%,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성, 개별성 이런 것들은요. 시험에 나와도 답이 되고 그런 놈들은 사실은 잘 아닙니다. 부증성과 영속성이 답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는 아무리 수요공급이 약하신 분들도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서비스 문제로 드렸습니다. 서비스 문제로 드렸습니다. 쌤 내가 웬일인지 수요공급 맞았어. 서비스였습니다. 서비스였습니다. 요거 저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셨어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 요 4번 문제는요. 양문형 냉장고, 벤츠 이런 거예요. 물티슈 같은 거예요. 물티슈입니다. 그냥 오면 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나 받고 시작하는 거지. 명 하나 붙여가지고. 아시겠어요?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틀리면 안 돼. 진짜 큰일 나, 이거는요. 진짜 수요 공급 약하신 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갑니다.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입니다. 잠깐만 칩을 한번 보실래요? 자,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인가요? 우하향한가요? 근데 얘가 우측은 이거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 맞아요? 1번은 뭐의 변화? 수요량. 2번도 수요량. 얘는 아파트의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3번과 4번은 무엇의 변화? 아파트 수요의 변화. 얘는 아파트 가격 이외가 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뭐 하향 이동, 상향 이동,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이거 복잡해서 싫어. 그냥 1번 이동, 2번 이동, 3번 이동, 4번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1번 이동과 2번 이동은 수요량 증가, 수요량 감소. 3번 이동과 4번 이동은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얘는 몇 번 이동 물은 거냐면 수요곡선 우측 이동 물었으니까 3번 이동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1번을 보니까 아파트 가격 하락, 수요 법칙.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요. 싸면 사야지. 수요량이 증가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1번. 요거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곡선상에서 하향 이동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수요량 증가예요. 2번, 3번 체크하신 분들은 더 심각한데 자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거나 건설업체 수가 증가되는 것은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럼 무슨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4번에 보시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상승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격 상승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다른 말로 예상입니다. 뭐라고요? 예상. 자, 근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요. 내가 예상하는 방향과 수요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수요가 뭐 되고요? 증가되고요. 내릴 거라고 예상되면 수요가 감소됩니다. 근데 뭐라고 예상했죠?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대와 예상은 같은 말이야.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미리 사두려고 하니까 수요가 증가됩니다. 답은 몇 번? 4번. 보완제 가격 상승은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맞는데 수요가 감소됩니다. 그럼 수요 곡선은 어떻게 이동한다?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무리 단계에서 요 연습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볼 겁니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저는 1, 2, 3, 4, 5, 6, 7, 8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소득, 두 번째는 선호도, 세 번째는 인구, 네 번째는 가격, 예상, 다섯 번째는 대체재 가격,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 금리, 담보대출 이자율, 그리고 거래세, 요런 게, 뭐, 최근에는 시험에 이것만 나옵니다. 그럼 몇 개로 나누어서, 5개, 3개로 나누어서, 자, 갑니다. 소득은 증가돼야 되겠네? 선호도는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은 뭐 할 거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은 상승, 좀 쉬었다가,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요 밑에 세 가지는요, 반대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보완제 가격은 뭐,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요 증가 세팅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이게 수요 증가야. 아시겠어요? 이게 수요 증가라고. 수요 증가 뭐야?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 증가입니다. 계속 갑니다.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 이게 수요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수요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수요 감소는 안 하겠습니다. 헷갈려요. 동작 헷갈린다 이거. 수요 증가를 기억하시고요. 수요 감소는 뒤집으시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공급만 증가시키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공급만 증가시키는 게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해서 이 아파트 생산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비. 아파트 생산비가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뭐 건설 노동자의 임금으로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시멘트 가격으로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아파트를 짓는데 가장 크게 들어가는 원가가 토지 가격이란 말이야. 토지 가격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애들은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직 공급만. 그다음에 생산 비용이 있다면 생산 기술도 있습니다. 생산 기술. 기술도 발달해야 되거든. 다섯 번째가 이제 건설 업체 수. 최근 시험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업체 수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는 뒤에 하달 표시는 그냥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고 시멘트 가격이 적게 들어가야 되고 토지 가격이 적게 들어가야 되겠지. 기술이 발달해야 되고 업체 수는 증가돼야 되는데 요거는 상식선에서 해결하시고 얘는 화살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은
수요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 얘들은 오직 공급만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두 번째. 답은 4번이고요. 5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균형의 변동 및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낸 취지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 문제를 낸 취지가 뭔지 아시는 눈치 까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문제를 낸 취지는 우리 부동산학에서 불변이 4중이 있거든요. 딱 4중밖에 없습니다. 근데 출제원들이 그 불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험만 치면 나오기 때문에 저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갑시다 이제. 여러분 혹시 완전 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리고 단위 탄력적일 때, 그리고 갓다면이 나왔을 때 이렇게 네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뭐를 외쳐주시면 되냐면 불변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불변. 자, 완전 탄력적이어서 기울기 수평이면 뭐 불변? 예? 그거 양불변 했는데 방금? 큰 소리로 또박또박하게. 완전 탄력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은 양불변. 단위 탄력적은 수입 불변. 같다면은 몰랐던 거. 자, 몰랐던 거, 뭘 몰랐는지 한번 대답해 봅시다. 수요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요. 가격 모르고 양만 증가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으면 가격이 불변으로 바뀌어. 수요 감소, 공급 감소되면 가격은 모르고 양만 감소하거든. 근데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같으면 가격이 불변하고 양만 감소하는 거지.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하고 양 모르거든. 근데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으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 불변으로 바뀌는 거지.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하고 양 모르거든. 근데 수요 감소하고 공급 증가가 같으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 불변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뭐가 불변인지 철저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탄일 때는 가격 불변, 완비일 때는 양 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 같다면은 몰랐던 게 불변. 그 다음에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로. 자, 완탄일 때는 탄력성의 값이 얼마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탄 가격 불변 그렇게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한대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틀려버려요. 탄력성 0이면 뭐예요? 완전 비탄력. 1이면 뭐예요? 단위 탄력. 그래서 간혹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안 나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안 나와. 탄력성이 크다, 작다 나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 거야?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야. 그리고 단위 탄력적이라고 안 나와. 1 나와. 단위 탄력이야. 0 나와. 완전 비탄력. 무한대 떠. 완전 탄력.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더덜 알고 계시죠? 더덜. 자, 탄력적이면 가격은 좀 어떻게 변하고요? 덜 변하고 양이 좀 더 변합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누가 더 변하고 누가 덜 변합니까?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안 나오고 클수록 이렇게 나와. 탄력성이 많을수록 클수록 뭐보다 크다는 얘기지?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적이고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렇게 나와. 작을수록 뭐보다 작다는 얘기지? 1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때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좋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자, 요것만 읽어봅시다.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양불변. 양불변. 탄력성 얼마일 때? 0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가 증가해도 양불변입니다. 뭐가 불변이라고 했으니까? 양이 불변이라고 했으니까. 0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가격 불변. 그럼 탄력성이 얼마일 때? 무한대일 때.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가격 불변. 그럼 탄력성이 얼마다? 1이다. 1일 때는 무슨 탄력이죠? 단위 탄력이죠.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요량이 변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변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저랑 지금부터 수요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맞습니까? 그리고 뭐 씌워야 돼? 절대값. 근데 얘가 단위 탄력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격 플러스 10 했어요. 수요량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 돼요. 둘은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니까. 비싸면 안 사니까. 가격을 마이너스 10 했어요. 수요량은요? 플러스 10이 돼요. 그럼 탄력성 얼마 나와요? 왜 1이죠? 절대값. 절대값. 맞아요? 그럼 수요 탄력성이 뭐인 경우? 1인 경우. 가격을 임대료를 하락시키면요. 뭐는 변해요? 수요량은 변한다니까. 얼만큼 변해? 가격을 변화시킨 분만큼 변한다니까. 그 결과 뭐가 불변이라고요?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0 완전 비탄력적일 때 뭐가 불변이고, 양 불변이고, 무한대 완전 탄력적일 때가 뭐가 불변이고, 가격 불변이고,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변화시키면 뭐는 변하고, 수요량은 변하고, 뭐가 불변이다?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4번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네.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할 때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동일하다. 자, 갑시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증가됐대요. 그러면 이때는 일단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수요와 증가가 둘 다 증가되면 가격은 모르고 양만 증가되거든. 맞아요? 가격 몰라 양 증가 맞잖아. 근데 그 두 개 증가폭이마다 동일하다. 같다면이 나왔어요. 몰랐던 게 불변으로 바뀝니다. 가격은 뭐하고 불변하고 양이 많다. 증가된다. 이렇게 해야지. 양은 알고 있고요. 균형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격 불변. 5번 지문. 저 이번 시험의 5번 지문은요. 그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통째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통째로 기억을 하세요. 요거는 저기 아시는 분들도 기억하세요. 아시는 분들도. 자, 수요가 뭐였어요?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아, 상승은 동그라미 하면 안 되겠다. 자,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한다? 증가된다. 이건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이건 당연한 거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하고 양 증가되는 건 당연하다. 그지? 근데 공급의 탄력성이 말수록 클수록. 자, 대답합니다. 크다는 말은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면 맞아요? 가격은 어떻게 상승하고요? 더 작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더 작게. 양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이게 중요합니다. 가격은 좀 적게 변하고요. 양이 더 많이 변한다. 제가 동그라미 친 게 핵심입니다. 동그라미 3개 쳤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증가될 건데 공급이 많을수록 탄력적일수록 탄력이 동그라미 들어갔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요? 더 작게 변하고요. 양은 어떻게 변합니까? 더 많이 변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문제 답은 5번입니다.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 저는 강하게 요 5번 지문이 시험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혹시 6번 문제를 풀어서 맞추신 분들은 일단 축하는 드립니다. 왜냐면 맞췄으니까 축하는 드리는데 혹시 요 문제 푸는데 시간 1분 이상 쓰신 분들은 축하는 드리지만 뭐 많이 또 이렇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1분 안에 풀 수 있는 분들만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더 걸렸었던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 오늘 제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잘한 거야. 2개 중에는 절대로 이런 게 안 들어가. 아까 2010 시스템 작동시킬 때는요. 이게 절대로 들어가셔서는 안 돼.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안 어려워요. 근데 계산기도 써야 되고요. 뭐 또 다 구하고 나서도 좀 숫자들도 좀 거시기 하고 막 그렇다? 자, 일단 갑시다. 하긴 할 거야. 내가 하긴 할 건데 일단 시험장에 가셔서는 좀 피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뭐를 싫어하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저 분수 싫어합니다. 그럼 2분의 1을 뭐로 바꾸자? 0.5. 자, 그럼 QD부터 얘기해 주세요. QD 얘기해 주셔야 QD는 얼마? 100 마이너스 0.5P이고요. QS는 얼마지? 2P 마이너스 40. 맞아요? 근데 수요자 숫자가 몇 배가 됐다? 4배. 그러면 수요만 4배를 곱해주셔야 됩니다. QD만. 그럼 새로운 수요 함수는 4배, 4를 곱해봐. 시작. 4배 마이너스 2P. 4 곱하면. 여기 4 곱하고 여기 4 곱하라고. 그렇게 어려워? 100에다 4 곱하면 얼마고? 400이고 0.5에다가 4 곱하면 얼마야? 2야.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뭐 어렵다. QS는 얼마? 2P 마이너스 40. 혹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자 숫자가 4배 그러면 수요에다가 4를 곱해야 되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급자 수가 4배 그러면 얘는 가만히 냅두고 여기다가 4를 곱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죠? 원래? 그리고 같게 만들어요. 같게. 그럼 얼마? 100 마이너스 0.5P는 2P 마이너스 40. 몇 P? 2.5P. 얼마? 140. 그러면 140 나누기 2.5가 계산기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계산기 들어가면 56이 나와요. 그럼 Q는, 쌤 56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 맞나? 대입해야 돼. 계산기가 들어가야 돼. 계산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 Q는 얼마냐면 72가 나옵니다. 그럼 가격은 56이 나왔고 양은 72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4배 한 값을 또 같게 만들어 줍시다. 시작. 4배 마이너스 2P는 2P 마이너스 40. 그러면 요거는 몇 P? 4P. 숫자 가볍게 나오네. 440. P는 110개가 나옵니다. 얼마요? 110개. 110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220에서 40이 빠지기 때문에 Q는 180이 됩니다. 얼마요? 180. 이게 다 풀고 나도 좀 짜증나. 가격은 얼마에서? 56에서 110으로 갔지. 그러면 54만큼이 상승하고. 오케이? 54만큼이 상승하고. 양은 몇 개에서 몇 개로 갔지? 72개에서 180개로 갔지. 맞아요? 그럼 얼마로? 108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맞추신 분들도 뭐 집에 가서 복습용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시험장에서 1분 안에 풀기는 조금 정말 계산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눈물을 머금고 보내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예. 첫 번째 계산 문제였고 이런 놈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3번 맞추신 분들은 축하는 드립니다만은 혹시 이 문제를 푸는데 다른 문제 지정을 줬다면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은 3번 7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7번 문제는 좀 쉽게 내려고 노력을 했던 문제입니다.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답은 3번이요? 예, 7번.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여러분들 전체 수입 요 문제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앞으로는 전체 수입은 이렇게 풉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체 수입은 이렇게 풉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1보다 작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1회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답하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뭐야? 탄력적이에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에요? 1이면 단위 탄력적이에요. 맞죠? 두 번째는요, 임대료란 말을 줘요. 그래서 임대료가 뭔데? 가격이야, 가격. 그 임대료 인상하면, 임대료 인하하면, 이렇게. 임대료 인상하면, 임대료 인하하면, 이렇게. 인하하면, 임대료 인상하면, 임대료 인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전체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전체 수입 시험에 나오는 3종 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틀을 한번 기억해 볼래요? 요 지문을 딱 읽고 이거 수입 문제구나, 전체 수입 문제구나 판단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다고요. 첫 번째 지문은 뭐가 나온다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어떻다가 나와요. 두 번째는 뭐를? 임대료를 인상한다, 인하한다고 나와요. 세 번째가 뭐가요? 수입이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럼 천천히 대답해 보죠. 탄력적일 때 임대료 인상시키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 수입은 뭐 되고? 감소되고. 임대료 뭐 시켜야? 인하시켜야 수입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네요?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인상하면 좋아, 안 좋아? 좋아. 수입이 증가됩니다. 맞아요? 인하면 오히려 수입이 뭐 되고? 감소되고.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인상하거나 인하했을 때 수요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예? 변한다고 방금 배웠잖아요. 수요량이 변한다. 맞아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뭐 변화시킨 만큼, 가격 변화시킨 만큼 수요량 변한다고 어퓨 미니처고, 몇 분 전에 배웠잖아요. 그 결과 뭐가 불변이다? 수입이 불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입이 변하지 않습니다. 뭐는 변하고 수요량은 변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이번에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진짜. 이번에 한번 나올 때가 돼서 수요 가격 탄력성 1보다 어떻다, 임대료를 어떻게 했다, 수입이 어떻게 된다, 요 3종입니다. 다시 수입 문제를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시작. 수요 가격 탄력성의 1과 비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임대료를 어떻게 한다가 두 번째, 수입이 어떻게 된다가 세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까?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수요 가격, 아니다 다를까?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이건 뭐예요? 비탄력. 맞아요? 임대료를 뭐 시켰다? 상승시켰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그럼 전체 수입은 뭐가 된다? 증가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증가된다.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고,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상승시키면 수입은 증가된다라고 기억하시고, 이게 수입 문제라는 걸 그동안 모르셨던 분들 한 번만 더 도전해 보시고, 안 되면 수입은 이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수입 약한 사람 약해요, 이게. 체계 자체가 이게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요, 딴 거 맞추면 돼. 뒤에 가면 리카도도 있고, 뒤에 가면 오늘 컨버스도 나왔어. 걔들 맞추면 되지, 씨. 그러니까 요거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 놓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대체재가 무슨 경우가 좋다? 많은 경우가 더 탄력적인 거 맞아요?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저가품이에요, 고가품이에요? 고가품이에요? 주로 사치재예요, 필수재예요? 사치재. 고가품이면서 사치재는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그럼 만약에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거, 저가품이나 필수재가 되면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단기에 비해서 언제요?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입니다. 용도 전환은 말수록 용이할수록 탄력성은 커진다가 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문에 냈던 거 4개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재는 뭐 해야지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많은 게 좋고요.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클수록 좋고요. 단기보다는 장기일수록, 용도 전환은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지면서 탄력적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지문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안 하려고 나도.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 탄력. 임대료를 상승시켰어요. 수입은 뭐 된다? 감소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역시 탄력이야. 임대료를 하락시켰어요. 좋아, 그러면 수입은 뭐 돼요? 증가.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듣고 있어요? 예. 임대료를 상승시켰어요. 수입은. 그게 1번 지문이야.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임대료를 상승시켰어요. 그럼 수입은 증가.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비탄력적이에요? 임대료를 하락시켰어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수입은 뭐 된다? 감소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단위 탄력이야. 임대료를 상승시켰어요. 수입은 뭐예요? 불변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료를 하락시켰습니다. 수입은 뭐예요? 불변하는 경우입니다. 수입 문제는 1단계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어떻다. 2단계 반드시 임대료라고 합니다. 임대료를 어떻게 했다. 세 번째, 전체 수입이 어떻게 된다. 요 세 개 패턴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놀라지 마시고 8번으로 갑니다. 8번. 8번에 가셔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게 이번 4월 8일 날 있었던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그동안 우리는 뭐만 구했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구했어요. 수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드디어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물어주기 시작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일단 공식을 제가 다 써볼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있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낸 제가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이 있어요.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 없어요.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입니다. 맞아요? 수요 교차 탄력성도 절대값이 없어요.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가격 탄력성, 여기도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요, 1과 비교를 합니다. 뭐로 비교한다고요? 1. 가1. 수의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가격 탄력성을 1과 비교합니다.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얘는 탄력, 비탄력 따지는 겁니다. 근데 수의 교차 탄력성은요, 0과 비교를 합니다. 0과 비교를 하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얘기하면 되겠네? 예.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 대가리 뿔. 우와, 씨. 마이너스는 뭐? 보완제, 보마.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해서 뭔지만 따지면 되고, 탄력, 비탄력, 따지면 되고, 교차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같은 방향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 마이너스면 보완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랑 지금부터 수의 가격 탄력성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절대값 씌우는 거 알고 계시죠? 밑에 얼마? 밑에 마이너스 5. 왜냐면 A 가격이 5% 하락했으니까. 맞아요? A 수요량은 몇 프로 증가? 6% 증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수요의 법칙이거든요. 싸면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럼 얘는 얼마? 플러스 6. 맞아? 하지만 무슨 값? 절대값. 대답하셔요. 얼마? 1.2는 뭐지? 탄력이지. 1.2는 탄력이지. 1.2는 탄력이지. 그리고 니은 무시합니다. 디귿을 먼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1과 비교하는 걸 먼저 처리하는 게 낫거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 절대값 이씨 없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 A 가격 몇 프로 하락했어요? 5% 하락했습니다. 맞아요? 공급량은 몇 프로 감소했어요? 4%.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고 뭐 걔는 됐고 얼마입니까 이게? 0.8입니다. 0.8은 1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비탄력.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2번. 얘는 수요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고요? 비탄력이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까? 둘의 관계. A 가격이 뭐였지? 하락했지. 맞아요? 근데 B 수요량은 뭐였지? 합동 가격이 하락하고 다른 수요 증가했어요? 그럼 무슨 죄예요? 보완제지. 교차 탄력성 안 구해도 되는데 한번 구해봅시다. 심심해서 구하는 거야. A 가격이 몇 프로 하락? 5% 하락. 맞아요? B 수요량은 몇 프로 증가? 2% 증가. 요거 대답 잘해야 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0.4가 됩니다. 마이너스 0.4. 이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만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0.4의 보완제가 된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요거는 연습하시면 1분 컷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6번은 1분에 풀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8번은 1분에 풀리는 문제예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아시겠습니까? 수의 가계 탄력성은 나중에 8장 기고도 풀어야 돼. 수의 가계 탄력성 자 보자. 밑에 마이너스 5, 위에 보자 플러스 6. 하지만 절대값 1.2 탄력이네. 이렇게 돼야 돼. 공급의 가계 탄력성 밑에 마이너스 5, 위에는 마이너스 4. 그러면 어쨌든 0.8. 비탄력이네. 이렇게. 니은 한번 풀어볼까? A 가격은 뭐 했는데? 하락했는데. B 수율량은 뭐였어? 증가했어. 그럼 둘은 반대 방향이니까 무슨 제? 보완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계산 많이 안 해도 답 찾는 것은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9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9번까지 하고. 여러분들 거미집 이론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GQ로 풀기로 했어요? 탄피로 풀기로 했어요? 탄피.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뭐고요? 수렴.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 그래서 저는 1번, 2번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3, 4, 5번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3, 4, 5번만 풀어드릴 건데 개론 선생님이 뭐는 싫어해요? 분수 싫어하죠? 이거 0점으로 바꿔놓을게. 좋은 말로 할 때. 이건 얼마야? 0.25로 바꿔놓을게. 아시겠습니까? 자, 얘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구해야 됩니다. 어디서 쪽? 오른쪽에서 왼쪽. 그럼 몇 분의 몇? 2분의 1. 2분의 1. 0.5지. 얘는 4분의 2. 이것도 0.5야. 4분의 2도 0.5지 뭐. 뭐지? 순환이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 몇 분의 몇? 1분의 2. 2고. 이건 얼마? 4분의 3. 0.75지. 2가 커. 0.75가 커. 2가 크지. 이건 뭐야? 수렴 맞네? 예, 오케이. 이번에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쌤, 왜 마음이 바뀌었어? 그게 아니고, P가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얘는 얼마? 1분의 0.5. 그냥 얼마고요? 0.5고요. 얘는요, 1분의 0.25. 0.25입니다. 수의 탄력성이 커요? 공급의 탄력성이 커요? 수의 탄력성이 크지? 그럼 얘는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틀리신 분들, 혹시 요 지금 9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9번 문제는 맞추기 위한 노력을 좀 하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는 거미집으로 나올 것 같아요. 맞추기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반성하세요. 9번 문제는 하세요. 오케이? 10번 문제는 조금만 쉬셨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부터 다시 새로 좀 쉬었다 갈게요.